안녕하세요. 이번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통한 웹과 클라우드 개발 세션을 맡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은 클라우드 관련한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을 맡지 않았나 싶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런치인데 개발자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되시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운영체제나 혹은 모바일 OS 같은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대한다고 하면 개발자분들에게는 이 같은 개발 툴이 업데이트 되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기다려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심하게는 하루 종일 비주얼 스튜디오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웹 개발과 클라우드 관련한 개발 관련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향상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데모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다 알고 계실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개발 트렌드인데요. 이미 현재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데스크탑용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을 이용을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다양화된 기기를 통해서 그 기기에 있는 브라우저와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웹 프로토콜을 가지고 웹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후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오픈소스 형태로 많은 플랫폼들을 개방하고 있고요. 소셜 역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싸이월드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SNS 서비스들이 이런 웹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뭐 클라우드 같은 부분도 웹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결국에 클라우드라는 뭐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비용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웹 개발 트렌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플랫폼은 이 같은 웹 트렌드에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 장에서 말씀드린 웹 그런 트렌드들을 약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기기 지원, 뭐 점점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기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 특정 플랫폼에서만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많은 사용자나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HTML5라던가 뭐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알려진 에크마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지원을 하느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중요한 플랫폼 지원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도 여긴 윈도우즈 해저가 나와 있지만 꼭 윈도우 해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양한 클라우드 쪽에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을 잘 배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좀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것을 개발하시냐라고 여쭤보면 ASP.NET을 말씀하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ASP.NET은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ASP.NET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사이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ASP.NET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웹폼이라던가 그 이후에 조금 경량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웹페이지라던가 뭐 싱글 페이지 앱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최신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내놓고 있는 ASP.NET MVC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곤 합니다. 혹은 서비스로서는 오늘 말씀드릴 웹 API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서 쉽게 HTT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받기 위한 방법이라던가 비동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그널 R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 나는 웹폼 개발자다, 나는 ASP.NET MVC 개발자다, 나는 ASP.NET 웹페이지즈 개발자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기본되는 거는 ASP.NET이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ASP.NET MVC가 나왔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웹폼을 개발하던 걸 갈아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정책은 ASP.NET MVC에서 추가됐었던 새로운 좋은 기능들은 대부분 웹폼 쪽으로 다시금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뭐 모델 바인딩이라던가 뭐 스트롱리 타입드 데이터 컨트롤이라던가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MVC로만 제공됐었던 것들이 현재는 웹폼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ASP.NET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가 버전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4.5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비동기 싱크 그 키워드를 지원을 하고 HTML5 소켓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작 시 30% 빨라지고 30% 작아진 메모리 사용량,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광고 문구처럼 보이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같은 것들 때문에 새로운 .NET 프레임워크라던가 새로운 툴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양한 기기랑 플랫폼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는 이 같은 것들을 도구적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VC는 MVC4 버전이 정식이 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데모로 보여드릴 웹 API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뭐 재밌는 일들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는 HTML5 같은 웹 표준을 굉장히 잘 지키고 최적화된 개발 도구입니다. 또 클라우드로 배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요. 몇몇 데모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데모에서 말씀드릴 것들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MVC4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HTML 자체를 뭐 어떤 HTML 같은 느낌이 아니라 MVC4에서 직접 제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크립트랑 스타일 시트 그리고 약간 뭐 URL, ASP.NET 라우팅 같은 형태를 통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주소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카테고리 다음에 숫자 1, 2, 3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템플릿과 스캐폴딩 부분은 루비 온 레일즈가 처음 국내나 뭐 해외에 나왔을 경우에 뭐 몇 분 안에 뭐 블로그 엔진 만들기 이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동영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그런 스캐폴딩 같은 기능, 몇몇 주요 구조만 만들어 두게 되면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동화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코드 퍼스트 모듈이라는 부분이 이 다음 장에도 나올 텐데요. 기존의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모델 퍼스트,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두고 혹은 그거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두고 관련한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지금은 코드를 먼저 만들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형태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ORM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타 플랫폼에서는 뭐 N-Hibernate라던가 아이바티스 같은 그런 것들과 그 유사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 5 역시 기능 향상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수명 주기가 뭐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스키마 DB 버전 관리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1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웹 개발에 있어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야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가 떴고요. 한글판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뭐 영문판을 설치하신 분도 한글 언어팩을 설치하시면 마찬가지로 메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한글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비주얼 C샵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웹 쪽을 선택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재 가장 최신 기술들이 빨리 웹에 적용되는 ASP.NET MVC4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팝피버라고 하는 조금 전에 샘플에서도 보셨던 패브리캄이라고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샘플을 만들 때 주로 등장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 티켓 같은 것들을 뭐 사용자들이 끊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오늘 데모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FabFever라는 이름에 확인을 하시면 MVC4 프로젝트에서 뭐 3에서도 마찬가지의 화면이 있었는데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걸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요. 템플릿입니다. 뭐 인트라넷을 개발하시고자 한다면 인트라넷을 선택을 하게 되실 거고요. 뷰 엔진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ASP.NET, ASPX 형태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레이저라고 이야기하는 뭐 CS, HTML 형태의 그 뷰 엔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뭐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가지고 만듭니다. 지금 보시게 될 화면이 어떤 걸까요? 그냥 뭐 보통 샘플로 가장 간단한 ASP.NET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처음 나오는 화면 바로 그거일 것 같습니다.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뜰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HTML5나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이 기본 템플릿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페이지는 약간 모바일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모바일 화면이 좀 작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뭐 모바일에서도 별로 문제 없이 보실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부분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걸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며 실제로 아까 MVC 말씀드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퍼스트 모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모델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MVC 같은 경우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 이것들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컨트롤러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홈 컨트롤러.cs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이 바로 이 홈컨트롤러.cs에서 보여지도록 컨트롤링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부분에서는 홈 부분이 뭐 about이라던가 컨택트 인덱스 같은 내용들을 보이게 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부분에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추가하기 하고 새 항목을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는 어디서든 검색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래스라고 입력하면 클래스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서비스 티켓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코드 스니펫들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 서비스 티켓은 붙여넣기 하고 설명을 드리면 ID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티켓에 대한 이름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설명값이 있습니다. 뭐 80자, 1024자 이런 식으로 그 크기 제한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은 이 티켓 하나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고 또 다른 모델은 마찬가지로 새 항목 만들기를 해서 클래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fabricamdb라는 이름의 모델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뭐 이 코드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그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아까 만들었던 서비스 티켓 그 클래스의 객체를 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자세한 코드 내용까지는 다루진 않겠고요. 이제 모델에 두 가지를 추가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마치 뭐 코드 퍼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쪽에서 추가하기에서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면 PPT 대개도 약간 나왔던 화면인데요. 컨트롤러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웠던 컨트롤러 이름이 홈 컨트롤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홈 컨트롤러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읽기 쓰기 동작 및 뷰가 포함된 MVC 컨트롤러라고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템플릿에. 그 말인즉슨 읽기 쓰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빌드를 안 해서 여기 추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빌드를 다시 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솔루션 빌드를 하고요. 다시 추가 컨트롤러를 해서 모델 클래스에 선택하기를 해보면 아까 보셨던 그 서비스 티켓을 제가 모델 클래스에 선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는 아까 패브릭함 DB를 만들었었던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뷰는 여전히 레이저로 하고요. 추가하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이 컨트롤러의 그 컨트롤러를 새로 만들 거고요. 이 뷰에 홈이라고 하는 폴더랑 관련한 내용들을 다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홈 컨트롤러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서비스 티켓과 패브릭함 DB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뭐 딜리트 혹은 디테일 정보, 에디트, 인덱스를 보는 이런 함수들에 대한 기본값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아래쪽에 홈 쪽에서는 뭐 크리에이트, 딜리트 마찬가지로 뷰에서 보여줄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게 되면 이전 게 나와 있는데요. 새로 아마 뜰 것 같습니다. 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뜰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화면은 뭐 크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요. 타이틀에 서비스 티켓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디스크립션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수요일까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만들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게시판 같은 형태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뭐 CRUD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작업들의 반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뭐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갖다 붙는 과정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갖다 붙는 과정은 뭐 누겟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그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패키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패키지 관리자 콘솔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패키지 관리자 컨솔이라는 누겟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건 여러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설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콘솔인데요. 여기에 이전에 뭔가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그대로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에 부으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티켓에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인텔리센스나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PROP라고 치고 탭을 2번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프로퍼티가 생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냐면 그 서비스 티켓이 생긴 시간을 한번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퍼티를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는 크라이트 온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캐폴딩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데이터랑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델 데이터랑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관리자 콘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냐면요. 좀 이름이 복잡한데요. Enable Migrations, Context Text Name은 패브피버, 그리고 모델, 패브릭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제가 엔터를 저도 모르게 눌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을 통해서 모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생성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생성됐는지 여기 보겠습니다. Migrations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table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모델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기 위한 간단한 그 쿼리문 형태가 링큐 형태로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reate on이라고 하는 데이트 타임 값이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연결을 해서 테이블을 들어가 보면 서비스 티켓이라는 테이블이 생기고 ID, 타이틀, 데스크립션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한 건 당연히 나오고 있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뭐 실제로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바뀌는 일도 있고 추가하는 일도 많을 텐데요. 이 패키지 관리자 쪽에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뒤에 BOSE라는 추가를 입력을 하고 해주게 되면 실제로 바뀐 내용들을 검색을 하게 되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합니다. 근데 제가 뭔가 또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컨피그레이션 이네이블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코드에서 바꾼 것들을 대비에 그냥 반영하게 되면 사실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컨피그레이션즈에 들어가면 오토매틱 마이그레이션 이네이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펄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true라고 바꾸게 되면 코드에서 바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최종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create on이라는 부분이 alter table 구문을 가지고 생겨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쪽에 create on이 지금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데모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5개의 데모 중에 가장 좀 길고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라는 도구를 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데모인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모바일 위한 MVC4입니다. MVC4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면이 좀 작아지거나 그래도 뭐 적용이 된다거나 혹은 아예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모드입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접속했을 때 어떤 정도의 가로 화면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jQuery 모바일을 포함한 모바일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모바일 쪽에서 좋은 부분은 번들링과 미니피케이션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고 CSS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마치 번들로 주는 것처럼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와 하나의 CSS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미니피케이션은 중간중간에 있는 공백이라던가 불필요한 문자들을 줄여서 굉장히 사이즈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에 대한 데모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패브리캄 피버 콜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그 데모인데요. 제가 이미 열어둔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만들었었던 것을 좀 확장시킨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화면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들을 조금 UI를 예쁘게 입혀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사용자 이름을 넣고 서비스 티켓을 발행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에서는 특별히 모바일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데스크탑 브라우저로 인식을 해서 그런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 그리고 윈도우 폰에 있는 아마 다른 아이폰이라던가 다른 안드로이드 머신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자 도구로 설정을 바꿨고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대개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MVC에서는 모델과 컨트롤러는 그대로인데 뷰만 바꿔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화면처럼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바일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화면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 대시보드, 티켓, 커스터머 이 메뉴 선택하는 것이 좀 분립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jQuery에 있는 조금 HTML5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쉽게 메뉴 형태로 바꾸는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분은 이 쉐어드 쪽에 레이아웃 모바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이 부분이 대시보드, 티켓,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쪽에 데이터 롤이라는 걸 추가하고요. 이건 역시 제가 내부 바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에이전트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모바일 환경에서 어울리는 예쁜 메뉴 형태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이미 갖춰진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색깔 같은 걸 바꾸는 건 역시 간단히 가능할 수 있는데요. 테마를 바꾸는 형태로 여기 지금 헤더 쪽에 있는 부분에 데이터템을 B, A부터 E까지 F까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잘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뷰를 바꾸는 것으로 굉장히 쉽게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간단하게 모바일 쪽과 데스크탑 쪽을 뷰를 바꾸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번들링하고 미니피케이션 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layout.mobile, 아까는 데스크탑은 layout.cshtml이었고요. 이 모바일에서 자바스크립트와 CS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개가 CSS 하나, 자바스크립트 두 개가 이렇게 로딩되고 있습니다. 다시 쪽으로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서요.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랑 CSS를 불러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선택을 하고 그 전에 현재 아무런 캐시가 안 돼 있도록 캐시를 지우고, 그리고 항상 서버에서 새로 받아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캡처링을 한 이후에 여기서 리프레쉬를 하면 이 페이지를 다시 뜨면서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가지고 올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SS랑 자바스크립트 두 개가 94KB, 233, 233 총 합쳐서 0.5메가가 넘는 0.5메가 정도의 용량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바일 기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번들링 하는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번들링 하는 부분은 이쪽에 앱 언더바 스타트 쪽에 bundle.cs라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이 번들 문구를 이용을 하면 이 하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로딩 시킨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CSS, 자바스크립트, 여기엔 추가를 여러 개 하면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번들링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를 단축키로 할 수도 있지만 선택 영역을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적어왔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면 styles.render 이런 식으로 위쪽에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해왔던 것들을 번들링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꿔야 될 게 ASP.NE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버깅 모드에선 이 번들링 모드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 파일인 web.config에 가서 현재 디버그가 true로 되어 있는 걸 false로 바꿔주고 다시 이쪽에 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번들링 된 걸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그 아까와 다르게 CSS, 자바스크립트 각각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쪽에 굉장히 뭐 복잡한 문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문자가 있게 됨으로써 혹시나 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나 CSS가 변경이 됐을 때 쉽게 캐싱된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시간 그 용량도 176이랑 59 합쳐서 300이 안 될 정도로 아까보다 훨씬 더 경량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별로 힘든 부분은 아니지만 활용을 해서 이전에는 뭐 이미 고수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데모 PPT를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행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2는 최신 표준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HTML5 밸리데이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웬만한 HTML5 툴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인텔리센스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SS3 관련해서도 벤더 프리픽스, 예를 들면 MS라고 할 경우엔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부분도 뭐 밸리데이션이라던가 호환성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도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번 보셨던 것처럼 뭐 이 툴 위에서 어디서든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코드 내에서는 할 것 없이 뭐 어디 곳에서든 검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2010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 분들이라고 하면 2010 프로젝트를 뭐 2012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열고 수정하고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굉장히 2012가 한두 개발자만 있을 경우에는 같이 공동 작업할 때 좋은 부분이고요. 인터랙티브 개발이 이번 데모에서 좀 핵심이 될 텐데요. 페이지 인스펙터라고 하는 약간 뭔가 웹페이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오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모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어뒀던 페이지들은 좀 닫고요. 일단 그 어떤 부분들이 HTML5가 적용되는지 HTML5 관련한 내용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layout.mobile.cshtml5 이 자체가 HTML5 형태로 코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doctype.html이 HTML5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뭔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처음에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HTML5에서만 가능한 헤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2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주석. 예. 그리고 HTML4S라고 하고 탭을 누르면 HTML4 관련한 이런 초음 선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HTML 4.01 doctype이라고 바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전에는 5로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는 줄이 안 쳤었던 메타 태그라던가 혹은 이런 헤더 부분들이 줄이 쳐져서 HTML5 태그라서 4에선 호환이 안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이건 다시 HTML5로 돌아가겠죠?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뭐 HTML5 하면 다들 어떤 게 특징적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동영상이 태그 그 ActiveX나 뭐 없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비디오 태그 같은 경우가 뭐 비디오라고 입력을 하고 탭을 한 번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그가 상성이 되는데요. HTML5에서는 이같이 비디오 태그를 쉽게 활용하고 비디오 컨텐츠를 쓰실 수가 있고요. 물론 코덱이 적용 가능한 부분에만요. 그 이외에도 SVG라고 해서 뭐 도형 같은 걸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트나 이런 곳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게임에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코드 스니펫을 삽입해 보는 걸로 해서 HTML 코드 중에 SVG라고 입력을 하면 몇 가지 샘플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SVG 서클을 선택을 하면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SVG 태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면 예, 뭐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코드 인스펙터, 예,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걸 시작을 했을 때 한 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로그인도 안 했는데 뭐 드류 로빈슨인가 하는 사람 이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만들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하드 코딩 됐는지 아니면 뭔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지만 이런 경우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되어 있는 걸 페이지 인스펙터로 바꾸고요. 시작을 해보게 되면 이 화면에 아까 제가 디버깅 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놔서 디버깅한 경고가 난 거고요. 이 페이지 검사기에 대한 뜨기 전에 간단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해당하는 내용의 값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버깅 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버튼을 눌러서 이 화살표가 나온 상태에서 이 드류 로빈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소스 코드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이거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페이지와 연관된 뒷단의 파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profile.cs.html이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HTML 관련한 내용도 다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서 찾아 들어가서 보면 그냥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드 코딩 된 게 아니라 유저의 아이덴티티 네임을 입력을 하는 형태로 입력을 하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표기를 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로 전체를 중괄호로 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됐다라고 여기가 알렸기 때문에 이걸 새로 고침을 하니까 변경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있었던 드류 로빈슨인가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해당하는 것이 로그인 해야지 나온다는 이런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지만 이 페이지 인스펙터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페이지의 오류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디버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추가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데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모가 아직 2개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웹 서비스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웹 서비스가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도구로 활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ASP.NET 웹 API를 가지고 개선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HTTP가 사실 어디서나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경량의 센서 같은 곳에서도 HTTP를 통해서 뭔가 통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XML 웹 서비스를 가지고 XML이 모든 것을 평정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지만 XML이 유일한 포맷이 아닙니다. 제이슨 같은 좀 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곳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포맷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점점 경량화돼서 가급적이면 HTTP 메시지가 캐시될 수 있도록 하면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또 자체적으로 부하 자체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경량화시키고 테스트 역시 웹 서비스를 만든 것들이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테스트하기 용이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ASP.NET 웹 API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오는 비즈니스 로직 윗단에 이 ASP.NET 웹 API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바스크립트건 C샵이건 PHP건 자바건 해당하는 것들에 맞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것도 HTTP로서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포맷과 전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이 다를 경우에는 통신을 하기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복수계라면 혹은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복수계라면 그런 것들을 마치 네고하듯이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큰 특징이고요. ASP.NET 라우팅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 하단에 1, 2, 3, 4 이런 형태로
그 URL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거나 이것들을 통해서 RESTful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다양한 클라이언트 지원은 뭐 아무래도 HTTP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뭐 지원을 할 수 있고, 스크립트 언어는 뭐 제이슨 같은 경우 포맷을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기 더 쉽겠죠. 뛰어난 HTTP 프로그램 모델,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HTTP 프로그램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 데모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실행부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윈도우즈 폰을 파는 스토어 관련한 샘플 앱입니다. 뭐 간단히 보면 HTML5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HTML5 적용된 내용도 살짝 보여드릴 거라서 말씀드리면, 이 앞쪽에 있는 폰들은 CSS 뭐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동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전체 스펙이랑 그림이랑 바꾸는 이런 돌리고 뭐 아니면 선형 형태로 이동하는 것들이 HTML5 형태로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비디오 같은 부분도 아까 잠깐 보여드린 HTML5에서 비디오를 플러그인 없이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하는 부분이 실제로 웹 API를 이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제가 이 특정 폰을 Buy in Now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장바구니에 1개 그리고 뭐 루미아 710 화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제가 뭐 HTC 트로피라고 하는 모델을 또 Buy in Now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장바구니에 쌓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쉬워 보이는 이 부분에 사실은 웹 API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엔 jQuery랑 연동을 해서 이 해당하는 웹 API들을 이용을 하는 형태로 이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API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살펴보려면 API라는 주소를 치고 폰이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이 폰 스토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으로 열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ID1, ID2, ID4까지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폰에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스펙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뿌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값을 받아다가 마찬가지로 뭐 jQuery가 됐건 다른 어떤 서비스에서 활용을 해서 이 같은 페이지 뷰를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웹 API 관련해서 조금 더 미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기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아래쪽에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갖다 놨을 경우에 이 폰의 세부 내용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웹 API로 이 폰의 세부 내용들을 노출시키는 부분들이 코딩이 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컨트롤러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트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웹 API를 하기 위해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트에서는 뭐 delete, get, post 이런 형태의 메소드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폰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드래그 앤 드롭 했었던 그 부분인데요. 폰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보면 get all 폰에 대한 것은 구현이 되어 있지만 폰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붙여넣기 할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getPhone이라는 메소드고요. 그리고 인자값으로 ID 몇 번째 폰인지에 대한 값을 받게 되고 뭐 리저트 값으로는 폰의 그 피처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받고 이것들을 뭐 C샵에서 사용을 하는 딕셔너리라는 콜렉션 타입 형태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아마 캐싱된 게 나오거나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폰의 하나의 그 피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처럼 API 폰.1이나 2나 4까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이슨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걸 열어보면 첫 번째 폰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웹 API 그 말로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감이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데모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데모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다 개발한 걸, 힘들게 개발한 걸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 배포를 해야 됩니다. 직접 집에 있는 서버에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회사 혹은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 애저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면 뭔가 애저에 적합한 형태로 배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온프레미스와 그대로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윈도우 애저에 배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쉬워도 사실 너무 쉽게 배포가 되는데요. 그 서버 탐색기라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거기서 윈도우 애저의 자원도 다 탐색이 가능합니다. 뭐 저장소라던가 DB라던가 또 인증 역시 아무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 관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얼티밋에만 들어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디버깅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은 이런 인텔리트레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윈도우 애저에서도 해당하는 그런 인텔리트레이스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0부터 인텔리트레이스 기능은 추가가 되었는데요. 애저에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면 오늘 아마 세션에서 들으셨을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그 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소스 코드를 뭐 매일 밤 나이틀리 빌드로 올렸을 경우에 자동으로 그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윈도우 애저에 그대로 배포해서 데일리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데모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이 웹페이지를 가지고 배포를 할 거고요. 이 웹페이지라 함은 윈도우 폰을 판매하는 그 웹페이지였고요. 간단하게 이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설정을 하기 위한 파일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윈도우 애저의 설정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windows.azure.com 이라는 곳은 윈도우 애저를 사용할 적합한 라이브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애저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뭐 로그인 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윈도우 애저는 azure.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국내에도 올해 6월부터 정식 출시가 돼서 무료 평가판으로 뭐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MSDN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일정량 뭐 예를 들어 서버 한 대, 2대 정도의 양만큼 매달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윈도우 애저 관리 포털이라는 곳이고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윈도우 애저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할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윈도우 애저에 올해 6월 달에 새로 나온 기능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웹 호스팅 서비스 같은 기능입니다. 마치 호스팅 서버나 호스팅 서비스를 받으실 때 해당하는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FTP나 뭔가 웹 디플로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리시는 것처럼 윈도우 애저에도 그렇게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Create with Database를 선택을 합니다. 웹사이트가 MySQL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S SQL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선택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웹사이트가 사용할 URL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이니셜인 JSPARK 그리고 VS2012라는 이름의 URL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고유한 URL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윈도우 애저를 쓰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구독값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독값, 그리고 지역은 미국 쪽에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가 대세니까요. 새로운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SQL 서버가 없으니 MySQL이 아니라 SQL 서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없으니까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버튼을 누르고 SQL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로그인 접속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북미 쪽으로 배포를 하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 한 대략 10초 정도 지나면 윈도우 애저 데이터 센터, 북미 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 제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닝이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히 들어가서 보면 대시보드에서 아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지 오버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데요. 다시 뒤로 들어갔다 나와볼까요? 예. 뭐 CPU 타임이나 뭐 데이터 인아웃, 뭐 HTTP 서버 에러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버 대시보드가 간단하게 필요하신 경우는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뽑아다가 다른 형태로 뭐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배포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FTP를 이용을 하거나 여기 FTP 호스트 네임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Git을 이용을 하거나 TFS를 이용을 하는 방식, 좋은 방식이 있겠죠.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로 직접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퍼블리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사용을 하는 웹 디플로이 형태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걸 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예, 저장이 됐으니까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현재 이거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게시를 선택을 하면 윈도우 애저에 게시하시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 게시 프로필, 이 부분이 바로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게 필요한 곳입니다. 오픈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웹 디플로이를 통해서 게시를 하겠고 서비스 URL, 아까 제가 만든 그 URL이 아니라 여기는 웹 디플로이를 위한 다른 URL이고요. 그리고 사이트 뭐 이름이나 아까 사실 이거에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값들이니까요. 실제 대상 URL이 여기 있을 거고요. 연결 유효성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형태로, 그리고 코드 퍼스트 마이그레이션 실행, 이 부분은 아까 그 뭐 모델 퍼스트, 코드 퍼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게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북미 쪽의 데이터 센터이긴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게시 패키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예, 뭐 추가하는 중 형태로 아까 그 폰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지금 윈도우 애저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체감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다 배포가 됐고요. 아까 만들었던 그 URL인 JSPAC 2012 Azure 웹사이트 .net이라는 형태로 지금 해당하는 웹페이지가 그 배포돼서 아까 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로컬호스트에서 돌아갔었던 것이 윈도우 애저 데이터 센터에서 북미 사람들이 아마 더 빨리 접속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을 똑같이 가진 형태로 제가 사용하던 그대로 그 HTML 비디오도 그대로요. 이것도 제가 아까 바꾼 그대로 활용돼서 배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뭐 자랑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데모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정리하면 개발자를 위한 웹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ASP.NET 같은 웹 그런 서비스 웹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웹 트렌드인 뭐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높은 표준 준수와 그러면서도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자동화된 배포로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나 마이크로소프트 웹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참고자료 쪽 사이트의 덱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jspark@microsoft.com이나 제 블로그인데요. 이쪽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